안녕하세요. 저는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포럼의 연구위원 지철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소 도발적인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국민연금 일찍 받을까 기다렸다 받을까. 그런데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였던 이유는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어떤 그 금융 분야에 굉장히 선배님께서 경제라는 것은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을 잘하려면 포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조금 응용해서 금융상품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금융상품을 선택하려고 하면 더 안 좋은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이걸 응용해서 이런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 특히 금융상품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에는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자기한테 유리한 결과로 귀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불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에 정답은 없다. 그 결과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제목을 국민연금 일찍 받는 게 나은가, 늦게 받는 게 나은가,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요령을 말씀드리는데 제목에 붙인 것처럼 국민연금을 예시로 들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택을 하실 때는요, 주관적인,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좀 객관적인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수치를 가지고 꼼꼼하게 계산하시는 게 좋거든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연령대에 따라 다르지만 60세부터 받으신 분도 계시고 65세부터 받는 분도 앞으로 나올 겁니다. 제가 1970년생이라서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1969년생 이후로는요, 65세부터 받는 것이 정상적인 노령연금 수령 연령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적인 그 노령연금 수급 나이보다 1년을 늦춰받으면요, 액수가 7.2%씩 1년 늦춰받을 때마다 7.2%씩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1년을 조금 당겨서 받으면 6%씩 깎입니다. 그러니까 늦게 받으면 받는 액수가 늘어나고 일찍 받으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늦게 받으려고 하면 그동안은 아무것도 없이 손을 빨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가진 재산을 쓰면서 살아야겠죠. 그래서 그 버티는 기간이 조금 중요합니다. 일찍 받으시면은 보통 이런 분들이요, 당장 노후 계획이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을 빨리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늦게 받으면 액수가 많지만 그 대신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일찍 받으면 액수가 줄어들지만 좀 더 일찍 받을 수 있으니까 편리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국민연금은 제목처럼 일찍 받는 게 나을까요? 늦춰 받는 게 나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국민연금도 금융상품이라고 본다고 하면 어떤 쪽이 유리한지 계산하실 때 주관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른 겁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수치를 가지고 따져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나의 상황에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가 되면은 사실은 관심도 없고 기억에도 오래 남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경제 교육을 할 때 또는 금융상품 교육을 할 때는요,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버릇을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먼저 도표를 보시면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9년생 이후로는 노령연금을 65세에 받는 게 제 나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65세에 월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국민연금은요, 기본적으로 종신연금입니다. 이 종신연금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제가 조금 추가 부연해서 설명드린다고 하면요, 종신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입니다. 연금 중에는 이렇게 죽을 때까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지만 20년 또는 뭐 80세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나오는 연금들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연금이라고 하면 이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이 일반적인 그 형태죠. 자, 국민연금은요, 좋던 싫던 간에 내가 종신연금형으로밖에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제때 받기 시작한다고 하면 월 100만 원 받는 분이 조금 기다렸다가 5년 기다렸다가 70세부터 받는다고 하면요, 액수가 136만 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1년 늦출 때마다 7.2%씩 불어나거든요. 그럼 7.2% 곱하기 5년을 하면 무려 36%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 100만 원 받을 것이 136만 원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당장 퇴직은 했고 65세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요, 조금 더 일찍 받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65세에 받을 것을 60세로 좀 당겨서 받으면 5년을 당겨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6%씩 줄어들기 때문에 5년이면 30%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 나온 것처럼 월 70만 원으로 수령액이 30% 삭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저런 그 선택을 할 때 주관적인, 그냥 감정적인 이런 판단할 것이 아니고 좀 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정교하게 수치를 가지고 계산해보는 버릇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기에는 여러 가지 가정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우리가 평균 수명이 언제인지 알아도 내 수명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하면 어떤 기준을 잡는 것이 합리적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현재 84세 가까이 되거든요. 남녀 합쳐서 평균에 보면은 84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 수명이고요.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막 태어난 사람이 언제까지 평균적으로 사는가 이것을 계산한 것이고 기대 여명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65세 되신 분이 몇 살까지 살 것인가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65세까지 벌써 살아오셨으니까 지금 앞으로 살 기간은 조금 더 많이 남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65세 되신 분이 기대 여명이 앞으로 평균적으로 살아갈 날수가 19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84세까지 평균적으로 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요, 남성분들보다 조금 더 수명이 높아서요, 65세 되신 여성분이 24년을 평균적으로 사신다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89세까지는 평균적으로 사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남성, 여성 평균을 잡아서 87세를 기대 여명으로 잡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찍 5년을 당겨서 받는 경우, 제 나이에 받는 경우, 그 다음에 5년을 늦춰서 받는 경우를 한번 총액, 살아계신 동안 받는 총액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당겨서 받는 조기연금의 경우에는 87세까지 2억 2,680만 원을 받으시고요. 노령연금은 2억 6,400여만 원, 그리고 연기연금은 2억 7,744만 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적으로 나오죠. 물론 87세라고 하는 기대명예까지 가시는 분도 있고 못 가시는 분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 결과는 계산적인 것일 뿐이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저기에서 손익을 얻을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논리적인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런 계산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서 또는 집을 사서 나중에 이게 올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사는 것인데 사실 이런 예측이 잘 맞아 들어간 경우가 그리 흔치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50% 미만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머피의 법칙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미래를 그냥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죠.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인데 저런 계산을 통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기서 차이가 나는 뭐 4천만 원이라든지 1,300만 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런 계산하는 버릇을 통해서 자기 자산을 관리하는 게 진정한 재무 설계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저 가정법에 의하면은 연기연금이 가장 많은 액수를 받으시게 됩니다. 생애 동안 쭉 받으시는 연금액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제 나이에 받는 65세에 받는 노령연금 그리고 조기연금이 굉장히 불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기연금하고요 연기연금의 차이를 저기서 보시면은 글쎄요 제가 어렴풋이 보니까 대략 5천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예상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저렇게 내 재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기서 몇 가지 좀 가정을 좀 바꿔볼까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가정을 저기서 87세, 기대연명 87세라는 가정을 조금 바꿔가지고 순위를 다시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이번에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기대여명보다 조금 더 오래 살지 않을까. 왜냐면 기대여명은 과거의 데이터고, 저는, 나는 더 젊고, 아버지 세대보다 더욱더 영양 상태도 좋고, 몸 관리도 잘했고, 이런 분들. 그렇다고 하면 나는 90세까지 살지 않을까? 또는 뭐 95세까지 살지 않을까? 또는 심지어는 요즘 100세 시대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100세까지 살지도 몰라. 그래서 제가 90세까지 사셨을 때, 90세까지 국민연금을 받으셨을 때, 조기연금과 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이 순위가 어떻게 바뀐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보시는 바처럼요. 조기연금, 노령연금, 연기연금이 저런 결과를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더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연기연금의 이익은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순위는 그대로 연기연금이 제일 좋고요. 노령연금이 조금 적고요. 조기연금이 제일 작습니다. 그 순위는 변화가 없고요. 오히려 그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종신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연기해서 받는 게 유리하구나. 이런 계산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90세만 해도요. 자, 연기연금과 조기연금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무려 7,400만 원, 7,44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융상품을 가지고도 받는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노령연금액이 100만 원이 아니고 뭐 150만 원이 된다고 하면 저 차이는 더 커지겠죠. 그리고 받는 기간이 90세가 아니고 95세라면 또는 100세라면 점점점 저 차이는 더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서 다른 조건을 조금 더 바꿔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 가지 케이스를 머리에 그려보시고 이런 계산해 보시는 것은 굉장히 재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런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런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 뵙게 되는데요. 우리 집안은 가계력이 이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 그리고 나는 젊었을 때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고 아무래도 천수를 다 못 누릴 것 같다. 뭐 농담이시겠죠. 어떤 사람이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젊었을 때는 80세 정도까지만 돼도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라는 생각을 착각이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올해 89, 내년이면
이제 구순이 되시는데 보니까 아직도 건강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가계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건강 상태라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80세까지 산다는 가정을 하고 다시 한번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뭐 계산은 간단합니다. 월 연금액 곱하기 12개월. 그럼 1년치 연금액이 나오겠죠. 거기에 받는 횟수 이걸 곱하면은 연금 총액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80세까지밖에 생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계산해 보니까 조금 순위가 바뀌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5년이나 늦춰서 한 달에 136만 원 많이 받아보려고 136만 원을 받게 되셨는데 연금 총액은 1억 6,300여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냥 제 나이에 받았던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았던 분은요 1억 8천만 원이 연금 총액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받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손해가 된 것이죠. 자, 조기연금도 살펴볼까요? 연금 총액이 1억 6,800만 원입니다. 자, 연기연금이요. 조기연금보다도 연금 총액이 500만 원 적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500만 원. 작은 돈도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조기연금은 미리 당겨서 받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편하고 그다음에 조바심도 안 나고. 근데 연기연금은 5년이나 기다렸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감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총액도 더 적습니다. 그래서 저런 계산해 보시면은 좀 흥미로운 결과를 좀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계산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요. 국민건강보험과 또 연계가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물론 국민연금을 1년에 2천만 원 초과해서 받으시는 분들은 아직은 많지 않지만 앞으로는 꽤 나오실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요. 자기 재산이 전혀 없어도 국민건강보험을 계속 내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기껏 조금 더 많이 받아보겠다고 연기연금을 신청하셨다가 그냥 노령연금 받으셨으면 안 내도 될 건강보험료를 연기연금을 신청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평생 사망하기 직전까지 계속 내셔야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요. 건강보험 피해 부양자가 될 수 없는 기준은요. 재산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공적연금을 받으시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시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5억 4천 이상인 분들은 연간 1,000만 원만 넘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계산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80세까지 생존하신다. 조금 평균 수명보다 또는 기대수명보다 좀 일찍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셨을 때는요. 오히려 저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령연금 제때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요. 아니면은 조금 땡겨 받아도 연기연금보다는 낫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산이 저는 어떻게 보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숫자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게 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산도 한번 보실까요? 이것도 뭐 크게 뭐 다른 계산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그 사망 시점을 조금 더 80세에서 75세까지 한번 당겨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결과가 조금 더 달라지더라고요. 연기연금, 노령연금, 조기연금의 월 수령액은 똑같지만 자, 순위가 가장 많은 것이 조기연금으로 바뀌네요. 노령연금은 그보다 600만 원이 적고요. 그다음에 연기연금은 그보다도 한 1,800에서 900만 원 정도 더 적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내 수명을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75세까지 살 것이 확실하다. 그러면 미리 조금 당겨서 신청을 하시고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치가 중요하다고 제가 잘 말씀드렸는데 어떤 특수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거나 지병을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가계력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보면은 사람의 DNA가 굉장히 중요해서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병을 자식이 물려받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암질환 같은 경우에도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만 가계력이 중요한 것 같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그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저런 계산을 해봄으로써 자기가 선택을 할 때 조금 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저런 걸 여러 가지 나이대별로 계산하시고 나중에 국민연금 받기 전에 신청하시기 전에 저런 것을 고려해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을 고려해서 한번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만 선택인가요? 지금 제가 선택을 말씀드리려고 국민연금을 꺼내가지고 지금 4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선택은요, 뭐 금융상품 또는 뭐 대출 모든 경우에서 우리의 선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 뭐 금융상품의 선택뿐만이 아니고 뭐 인생의 선택이더라고요. 뭐 요즘은 선택하기 싫어하는 것을 뭐 선택 장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남이 정해놓은 선택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그냥 흘러가는 것이죠. 근데 저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시다시피 국민연금뿐만이 아니고요. 개인연금도요. 내가 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저 연금이요. 가입할 때 받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받을 때가 되면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신연금형으로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받기 시작해서 내가 사망할 때까지 받습니다. 이 선택은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연금은요, 내가 그 선택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신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앞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20년간만 받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30년간 받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요. 또는 최근에 나온 금융상품을 보면요. 개인연금을 보면요. 100세까지 나이까지 정해놓고 그러니까 80세부터 받기 시작하시는 분은 20년간 받겠다는 거죠. 그런데 50세부터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50년간 받겠다고 하는 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 나이까지 정해놓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국민연금을 가지고 설명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개인연금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때 어떤 쪽이 어떻게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쪽이 유리한가 이런 걸 제가 조금 나눠서 한번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저 도표는요, 제가 좀 단순화시켰고 그다음에 저의 가정을 넣어가지고 만든 것이고 시청자분들께서는 저런 금융상품을 가지고 내가 가입했을 때 또 조건이 다 다르시거든요. 저기서는 순위가 저렇게 나왔지만 시청자들께서 가입하셨을 당시에 그리고 가입한 상품은요, 저거랑 제가 만든 저 도표랑 좀 그 순위가 다를 수도 있고 액수도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해보시면서 나중에 받는 방법을 선택하실 때 잘 현명하게 선택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한번 제가 나름대로 계산한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종신으로 받는 방법은요, 제가 계산해 봤을 때 조건이 이렇습니다. 어떤 50세 된 남성이 60세까지 10년 동안 월 50만 원씩 꾸준히 납입했습니다. 그리고 60세가 되면은 5년 기다렸다가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를 가정한 겁니다. 저게 뭐 시작 나이가 뭐 40세가 될 수도 있고 30세가 될 수도 있겠죠. 시청자분들께서도요, 저 가입한 나이가 다 다르실 겁니다. 근데 저런 가정을 놓고 계산해 봤을 때, 낸 거는 참 많이 낸 것 같은데, 월 50만 원씩 10년 냈으니까 꽤 낸 것 같은데, 종신형으로 받게 되면요, 월 연금액이 안타깝게도요, 28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 액수는요, 연금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계산한 방법은요, 금리형, 금리의
연동되는 그런 연금을 가입했을 때 계산한 결과입니다. 종신으로 연금을 받겠다 이렇게 선택했을 때 월 28만 원씩 받고요. 80세까지 생존하면 5천여만 원, 90세까지 생존하시면은 8,400여만 원, 100세까지 생존하시면요 1억 1,700여만 원을 총액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종신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민연금 말씀드릴 때도 설명했지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종신형은 오래 사는 것에 굉장히 강한 그런 수령 방법이다.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자, 65세부터 20년, 그러니까 85세까지 받으시는 거죠. 이랬을 경우에 월 연금액이 36만 원이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85세에 중단이 되니까, 그리고 n분의 1에서 나눠주는 방식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기에는 어떤 그 확률적 계산이 들어있냐면요. 85세보다는 보통 오래 살 것이라고 하는 계산이 들어있다는 것을 간파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20년간 받는다고 했을 때 월 연금액이 36만 원이 되더라고요. 종신연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한 8만 원 정도 많죠. 80세까지 생존하시면 총액이 8,600여만 원, 90세까지 받으셔도 8,600만 원, 100세까지 생존하셔도 8,600여만 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0년이라고 하는 연한을 두고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분이 받다가 일찍 돌아가셔도 오래 사셔도 20년간은 무조건 지급하고 그 다음에 중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간을 정해놓는 확정형 연금의 경우에는요. 생전 기간에 관계없이 오래 산다고 이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종신연금과는 다른 점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90세까지는 그래도 20년간 받는 게 유리하구나. 하지만 90세 넘어가는 어느 시점에서는 1세, 2세 정도에서는 종신형이 유리해지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종신형이 매달 28만 원의 이득이 생기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하면 100세까지 받겠다. 나는 100세 전에 사망을 하더라도 100세까지 계속 주십시오. 그러니까 100세형은 확정형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100세 이분이 그 전에 돌아가시든 아니면 그 이후까지 살든 100세 되는 그 해까지는 계속 지급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돌아가시면 자기가 받지 못하고 사모님이나 또는 남편이나 또는 자녀들이 받게 되겠죠. 월 연금액이 종신형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24만 원. 종신형이 28만 원인데 4만 원이나 적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종신형은요, 받다가 일찍 돌아가셔도요, 예를 들어서 80세까지밖에 못 받으셔서 5천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종신형은요, 생존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생존에 있는 동안만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0세 확정지급형은요, 이분이 80세 생존해도, 80세에 돌아가셔도요, 81세, 82세, 83세에서 100세까지 자녀들이나 배우자한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0세까지 생존하셔도 1억 80만 원이고요. 100세까지 생존하셔도 1억 8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확정형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생존 기간에 관계없이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신형보다 액수가 4만 원이나 적은 이유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셨을 때 손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100세형도요. 물론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아주 썩 많은 건 아닙니다만 뭐 100세 시대가 왔다. 그리고 오래 사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랬을 경우에는 100세 이후에 종신형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까지만 받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종신형이 1,760만 원 유리하네요. 네, 한 17%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점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서 왜 저런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계산을 되짚어보는 것. 그 의미라는 것도 굉장히 그 금융지능을 발달시키고 나아가서 이 금융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이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굉장히 자기한테 유리한 쪽을 잘 선택하고 그다음에 재산도 빨리 불리고 그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연금이 종신연금형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뭐 나이가 젊으실수록
이런 점에 대해서 간과하기 쉬운데요. 끝이 있는 연금은요, 불안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백세형이다, 종신형이다 이런 것을 젊을수록 이해를 못하지만 사실은 80세가 되건요, 90세가 되건 100세가 되건 끊긴다고 하면요, 그 이후에 생존해 있는 경우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종신형 방식을 택한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연금은 원래 종신연금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제 종신형이 아닌 연금들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점도 고려하면서 저런 걸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금만 가지고도 이렇게 30분이나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선택은요, 이 연금을 선택할 때 뿐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금융상품, 금융상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금도 금융상품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하는 것도 금융상품이고요, 펀드라는 것도 금융상품이고요, ELS 하는 것도 금융상품이잖아요. 뭐 금융회사,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이런 데 가가지고 이런 설명을 막 들으시고 나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선택장애, 이런 거 걸리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현명하게 잘 하느냐, 선택을 현명하게 하느냐, 또는 잘못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재산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제가 마음고생을 자처하는 이유 이렇게 해서 제목을 붙여봤는데, 저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금융상품 중에서 저기 흰색 선,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세로축이 액수거든요. 근데 흰색 선을 보시면요, 시간이 지나면 액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직선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 파란색 곡선 한번 보세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더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때는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꼬불꼬불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저런 형태를요, 우리는 불확정성이라고 부릅니다. 변동성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저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선에 비해서 저렇게 꼬불꼬불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큰 저 변동성이 주름처럼도 보이죠. 주름살이 많은 것은요, 고민이 많고요, 괴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렇게 변동성이 큰 파란색 곡선과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저 하얀색 직선이 만나는 점이 똑같다고 하면요, 당연히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마음고생 안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그런데 저 흰색 직선은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금과 같은 경우, 또는 국채와 같이 안정적이면서 이자가 붙는 그런 금융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고생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기서 파란색 곡선, 변동성이 크고 꾸불꾸불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어떤 때는 정말 가슴을 쥐어뜯고 하게 되는 저런 상품들이 투자 상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펀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끝나는 점이 똑같다고 하면 투자 상품을 선택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마음고생을 자처할까요? 왜 예금이 아니고 펀드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지난 몇 년간 예금, 이제는 예금으로 부자가 될 수 없구나, 이런 깨달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다음 그래프로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끝나는 점이 과거의 통계를 보면요, 다르다는 겁니다. 자, 파란색 곡선이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장기로 지나면 보시면은 초기에는요, 흰색 직선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장기로 가면, 장기 투자라고 하죠. 장기 투자로 가면 끝에 가서는 저 고생시키는 저 꾸불꾸불한 저 주름살 많은 저 파란색 곡선이 결국은 액수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저 기울기는요, 저 기울기가 뭐냐면 바로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이 보시면은 흰색 직선보다 파란색 곡선이 더 가파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익률이 더 높다는 건데요.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은 장기적으로 갔을 때
투자 상품의 수익률이 예금의 수익률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고요. 미래이기 때문에 저게 반드시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겠죠. 그리고 아무리 꾸불꾸불거리고 주름살이 있어도 아무런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반드시 미래에 저렇게 된다고 할 수 없는 거. 이 불안감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저렇게 불안감을 가지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확실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금 상품을 선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선택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투자 상품의 가장 힘든 점은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 선택을 하실 때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쪽이 이길지 모르지만 저 선택을 어느 쪽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내 재산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고생을 자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확실한 걸 선택하기도 한다. 그렇게 선택이라는 겁니다. 대출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굉장히 저금리 시대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가 많이 높아지니까. 근데 금리를 선택할 때도요. 고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더라고요. 고정금리는 대출 이율을 정해놓고 돈을 빌리는 것이죠. 변동금리는요. 달라요. 금리가 앞으로 높아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따라서 내가 변동하는 금리로 대출 이자를 갚고 대출 원금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럼 고정금리가 낫습니까? 변동금리가 낫습니까? 자, 제가 이자율을 흰색 직선하고 파란색 직선으로 나눠서 한번 그려봤는데요. 자,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 하면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기서 파란색 올라가는 위쪽 직선을 따르게 되거든요. 변동금리는. 그러면 고정금리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도 관계없이 일정하게 처음에 약정했던 그 이자율로만 대출 이자를 갚으면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변동금리로 빌렸던 분들은 계속 높아지는 금리에 따라서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자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변동금리로 빌리는 것보다 고정금리로 빌리는 게 낫죠. 반대로 앞으로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요. 고정금리로 빌리는 것보다 변동금리로 빌리시는 게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아래쪽에 파란 직선이 내려가잖아요. 처음에는 똑같은 대출 이율로 이자를 갚아나갔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금리는 대출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가 점점 적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래를 알 수만 있다고 하면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런 결정을 할 때도 가장 간단한 예지만 저런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고정금리가 보통은 변동금리보다 조금 이율이 높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그래프처럼요. 처음에 시작할 때 금리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좀 높다는 겁니다. 그럼 선택하기에 조금 더 복잡해지시겠죠. 보시면은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유리해지려면 조금 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선택이 조금 더 복잡해지는, 조금 더 선택 장애를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사실 저런 요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선택할 때 현실의 세상에서는요, 훨씬 더 다양한 변수와 훨씬 더 다양한 요인들이 저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남의 판단에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로는 저런 머릿속 계산, 가장 좋은 것은 수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돈을 빌릴 때도 저런 차이가 있다. 대출을 갚는 방법도요. 제가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자만 쭉 갚다가 마지막 달에 원금 내가 한꺼번에 다 갚겠다. 또는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균등하게 내가 갚겠다. 또는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 해서 나는 원금을 균등하게 갚겠다. 원금을 균등하게 갚다 보면 대출 원금이 줄어드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저기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해 놓은 그게 이자 부분인데 이자가 점점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방법의 대출 갚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게 제일 유리할까요? 이런 것도 저는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은 제가 1억을 5%의 대출 이율로 10년 동안 빌렸다 이런 계산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을 선택할 수가 있겠지만 원금 균등 상환이나 원리금 균등 상환에 비해서 이자 10년 동안 내는 이자가 한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쪽이 유리한지 이런 계산 제가 아주 저렇게 꼼꼼하게 계산해 봤는데요. 물론 여기서 중간에 처음에 빌릴 때 변동금리로 빌렸는지 고정금리로 빌렸는지 이런 변수가 들어가면 또 계산이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자율이 낮아지면 다른 대출로 갈아타야지 이럴 때도 또 중도 상환 수수료 또는 지금 제가 대출을 말씀드렸지만 예금을 할 때도 이자가 높은 예금으로 갈아탈 때 그렇지만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가입했던 것에 이자는 다 날리는 거거든요. 이 이자를 포기하고 조금 더 높은 이율의 예금으로 갈아탈 것인지 아니면 이걸 쭉 가져가는 게 나을지 이런 것도 다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산을 통해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을 할 때 이 상황에도 많이 부딪히실 거예요. 내가 꼭 어떤 그 미래의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나. 사실은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가 일어나야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사고를 당해야지 큰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제가 사행성이라고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 명이 독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건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야지 받기 때문에 사실은 가입자가 그런 그 가정을 상상하기가 싫거든요. 누가 사고 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꼭 가입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고 차라리 내가 그것을 돈을 모아서 꾸준히 적금을 들어가지고 나중에 사고를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요. 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간을 두고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과 그 보험료를 가지고 적금을 드는 경우 장기적으로 가면요. 적금이 결국은 쌓이는 돈이 더 많아집니다. 그 시점이 짧진 않지만 언젠가는 역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적금을 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다만 적립을 하기 시작해서 처음에 한 달에 10만 원씩 넣는데 한 3달째 사고가 난다고 하면 적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대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험은요. 한 달치를 내고 한 달치가 아니고요. 하루 만에 사고가 나도요. 약정한 보험금 작게는 몇 천만 원부터 몇 천만 원까지의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는데 굉장히 적절한 상품이라는 거. 적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보험보다 쌓이는 돈이 많지만 가까운 시일에 예상치 못한 규모의 사고에 대해서 대비하는 데는 적절치 않다는 것. 그래서 이 보험을 가입하느냐 적금을 가입하느냐는 것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그런 금융상품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것저것 금융상품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